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제가 여기 2010년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정화 원장으로 계셨던 법타 스님이 그 지어주신 법명이 도신입니다. 그래서 도박의 신은 아니고요. 그 길도자 믿을 신자로 해서 이 불교와 수학의 길에서 정진하라는 의미로 이제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주제와도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와 수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불교도 큰 영역이고 수학도 큰 영역이라서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도 있고 그다음에 논문도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무한의 개념에서 이제 두 개의 연결고리를 찾았고 한번 그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서경대 교수님이신 이성우 교수님이 한국수학화 학회지에 이제 불교에서 본 무한 개념에 관한 수학적 고찰, 불교의 연기론에 의한 수학적 무한에 관한 고찰 이 논문을 서론과 맺은 말에서 제가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학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불교의 가르침 이제 임종록 교수님, 한양대 교수님에서 이제 그러니까 안지옥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이제 이분은 그 마음과 수학이라는 이런 그 제목으로 이제 강연 그 학교에서 강연도 하시고 수학의 무한과 불교의 무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종교적인 무한에 다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수학과 학과장님이신 조덕빈 교수님 추천해주신 논문인데 이거는 정지호 교수님이라고 그 동국대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시고
지금 이제 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원에서 불교 학보에 나온 저널이고요. 한 33페이지 정도 되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인도에서의 1, 2, 3, 4, 5, 6, 7, 8, 9, 0이라는 이제 숫자가 특히 0이라는 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0이 공사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상과 그다음에 이 인도에서의 뭐 무리수, 상가감수, 그다음에 사인, 2차 방정식 해법 이런 것들이 아라비아를 통해서 중세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서 중세 유럽의 대수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때 경전을 통해서 알을 보면 뭐 천인들의 신장이나 옷길이 그다음에 수명 이런 것들을 등비수열로 표현을 해가지고 나타내고 계셨다. 그래서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뭐 등차급수, 등비급수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불교와 수학은 이제 상호 보완적이고 그래서 불가분의 이제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의 무한에 대해서는 서울대 박세희 교수님이 쓰신 이제 수학의 세계라는 책과 그다음에 또 번역하시고 모리스 클라인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이제 수학의 확실성 사실은 물음표가 들어가야 이제 더 정확한 제목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끝부분에서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까 서경대 교수님 논문에 의하면 12연기를 보면 이제 고의 원인이 되는 번뇌를 끊는 이제 상태를 해탈이라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현재가 있는 것은 과거의 인연에 의해 일어났고 그 과거는 또 그 과거의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서 이 인연도 과거가 끝이 없도록 무한하다. 미래도 그 미래는 또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삼성연기는 무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한대의 개념이겠죠. 무한대로 서양의 직선적인 역사관보다는 원으로 이제 무한대의 개념을 이야기하셨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사상에서 보면은 실체가 있는 영원 불변한 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은 유가 아니고 공간 공허라는 개념과 다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모두 무상하여 일체가 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고에서 해탈한다. 이런 공의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연기는 공이므로 연기는 유한의 연속적인 계진에 의한 무한이다. 그러므로 공 또한 무한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유한인데 그것이 이제 유한에 이렇게 반복되면서 무한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계라는 그 유한 안에 무한계의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법인에서 이제 재행무상은 공사상이랑 좀 비슷할 해석되고 재범무화가 이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일체계공, 색즉시공으로 연결되어 공사상으로 심한된다. 남김이 있는 열반에서 남김이 없는 열반으로 된 상태이므로 무한으로 해석된다. 깨달음을 얻는 상태, 즉 신의 개념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남김이 있는 거랑 남김이 없는 열반을 보면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와 그 평균 순간 속도를 보면 평균 속도는 이 구간이 아무리 작아도 뭐 아주 작아도 이게 유한합니다. 근데 속도를 보면 이게 무한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 수학에서는 이제 현대 수학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무한 개념의 자유스러운 구사이다. 그래서 바일이라는 학자는 수학은 무한의 본질을 규명하는 과학이다. 또 러셀이라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뭐 문학가인 사람은 러셀은 수학적 무한을 둘러싸고 있는 난제의 해결은 우리 시대가 자랑할 수 있는 최대의 사업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수, 이제 무한계 무한대를 말하기 전에 큰 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해보면 이제 화엄경에 이제 이런 큰 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때가 뭐 부처님 때부터 뭐 한 5세기 뭐 그 사이 어떻게 쓰였다고 생각하면 아주 오래전인데 이렇게 큰 수를 다루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을 이제 한 걸 보면 되게 이제 그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항하사라는 거는 인도의 겐지스 강의 모래수를 이제 수라고 이제 그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요. 사실 무량대수를 68승인데 이걸 써보면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길고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더 큰 수를 사람들이 사실은 뭐 수학자들 보면 그냥 그걸 쓴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이제 사람들은 더 큰 수를 되게 원합. 특히 이제 우리 아들도 그러는데 내가 많이 하면 그보다 더 큰 수가 뭐야?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수야 뭐 계속 이제 묻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미국 수학자 그 에드워드 캐스너의 아들 그 조카가 이제 구골이라는 수를 이제 썼습니다. 1에다가 0을 100개 쓰고 이제 이거를 자기는 구골이다. 아주 자기는 아주 큰 수를 알고 있다라고 이제 말했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수학자가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그 공짜를 많이 쓰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수학자보다 더 큰 수를 알고 있다는 건 조금 기분이 그래서 10의 9골승을 이제 숫자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그 미국 공영 방송에서 이걸 숫자로 한번 적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A4 용지 뭐 계산하고 두께 계산하고 해서 우주보다도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건이고 여기 이 구골이라는 수를 스펠링을 바꿔서 구글의 그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겁은 그 당시 아주 큰 그 당시 이제 개념으로 봐서는 아주 큰 수를 표현하고 싶고 아마 무한대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고 여기 유순이라는 단위는 40리, 50리, 60리 한 요 정도 되는 단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큰 바위를 이제 100년마다 한 번씩 옷자락으로 다 따라 없어져도 겁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큰 단위를 이제 그때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구글 플렉스보다 큰지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한소의 개념입니다. 화엄경에 또 이제 작은 수에 대한 개념도 나옵니다. 10의 마이너스 21승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나노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나노는 이제 그 10의 마이너스 9승 스케일 뭐 저기 이런 데 화학과 물리학과에서 많이 쓰고 있죠. fem토는 레이저가 이제 fem토초만 하면 주변에 열이 전달 안 돼서 뭐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fem토초도 이제 쓰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작은 수가 있더라도 무한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한소는 그래서 평균 속도하고 중간 속도 이제 그 보면은 평균 속도는 여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이게 그 기울기죠. 기울기가 점점 이제 작아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예, 고등학교 수학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게 h가 아무리 작더라도 펜토초가 되더라도 이거는 그 무한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소는 아주 작은 개념이고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 f-x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대에서 무한소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를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논의 역설 그리스에서 네 가지 역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빼고 세 가지가 이제 이 무한하고 관련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사람은 결승점을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결승점이 있으면 그 반을 지나야 되고 그거에 또 반을 지나야 되고 그것 또 반을 지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아킬레스와 거북이 이야기도 많이 아시죠. 그래서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100m 앞서 있고 그러면 이제 아킬레스 속도가 거북이보다 10배 빠르면 아킬레스가 100m 가면 거북이가 10m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아킬레스 10m 가면 거북이 1m 가고 그래서 영원히 따라다 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화살의 패러독스는 화살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순간순간을 보면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 찍어 보면 구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 다서 MRI나 CT 같은 걸 죽은 사람, 산 사람은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뭐 PT 이런 거 찍어 보면 산 거는 구분이 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속도의 개념이겠죠. 무한소를 알아야 되고 그거는 정지 있긴 하지만 사실 속도에서 힘 같은 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0.999가 무한히 가면 1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적어 보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무한의 개념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0.333인데 이거를 3배로 하면 위식이 나옵니다, 그죠?
또는 이제 이게 수학자들이 증명하는 걸 좋아하는 거는 만약에 둘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다 그러면 m을 집어넣고 그럼 이제 1 빼기 m이 어떤 수보다 작으니까 그 어떤 자연수 n이 있어서 10의 n승보다 작으면 m은 정확하게 0.9가 n개 있는 것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모순이기 때문에 둘은 같게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그 무한 등비급수로 생각해서 1 빼기 뭐 0.1분의 0.9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뭘 생각하냐면 이 당시에서는 무한에 대해서 그 제대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무한 등비급수의 합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날 때 아킬레스의 이동고리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지점에서 만나는 거고 사실은 그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시간을 그 사이에 우리가 무한히 많은 점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게 무한계 합하면 그게 유한대라는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 무한계 합해도 유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하면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겠죠. 그다음에 화살의 패러독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치와 속도에 대한 그 무한소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수법을 보면 사람들이 수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 옛날에는 가축의 수를 이제 나무줄기에 눈금을 표시해서 그걸 이제 1대1 대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탈리라는 영어 단어는 이제 눈금이라는 뜻도 있고 계산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람 수를 셀 때는 작은 돌을 하나씩 나눠줘서 다시 보관해서 이제 캘큘러스라는 뜻에는 이제 돌이라는 뜻도 있고 계산이라는 뜻도 있고 미적분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수를 셀 때 1대1 대응으로 이제 한 겁니다. 1대1 대응. 그래서 사람 손가락 5개라서 5하고 10 주로 이제 10을 많이 썼겠죠.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에 보면 5하고 10에 보면 이제 다른 숫자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래서 그리스에는 예를 들어서 543을 나타내고 싶으면 여기 500을 나타내는 감마에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에다가 40이니까 세모 4개 하고 그다음 3은 짝대기 3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로마는 이제 이거를 그 500이라는 것을 D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50이 L입니다. 그래서 앞에 X가 10인데 앞에 X가 붙으면 40입니다. 그리고 3 이렇게 표현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0의 발견 때문에 0의 발견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543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이제 많이 전파가 되어졌고 대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 체계를 보면 1을 계속 더하다 보면 이게 자연수가 되죠. 자연수가 되고 뺄셈을 하다 보면 정수가 되고 나눗셈을 하면 이제 양의 분수.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합치면 이제 유리수가 되고 그리고 유리수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2라든지 이런 숫자가 있어서 그 구멍을 메우면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세어 보면 1은 이제 유한계죠. 근데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한계는 다 이게 나머지는 다 무한계입니다. 근데 이 무한계에도 그 차이가 있다고 한 게 이제 칸토르가 이야기했는데 자연수, 정수, 양계분수, 유리수는 알레프 제로, 그다음에 실수는 알레프 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걸 초한수라고 합니다. 자, 칸토르는 그래서 이제 이 집합의 개수를 1대1 대응으로 했는데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가 A, B 사이에 존재하면 두 개가 카디널이 같다, 기수가 같다, 뭐 대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면 카디널이 작거나 같겠죠. 근데 유한집합이면 그게 진부분 집합이고 유한집합이면 카디널이 작죠. 근데 무한집합은 진부분 집합의 개수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한의 특징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진부분 집합과 개수가 같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한다라고 데데킨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이랑 무한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자연수, 짝수, 홀수, 정수, 유리수는 개수가 같고 실수는 다르다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수와 개수가 같은 집합은 그 집합 전체를 나열하는 수열이 있겠습니다. 이게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와 짝수는 2, 4, 6, 8, 10 이렇게 나열하면 되고 홀수는 1, 3, 5, 7, 9 그다음에 정수는 0부터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1, 2, 2 될 거고요. 자, 양의 유리수와 유리수는 개수가 같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제 자연수는 양의 유리수에 포함되니까 양의 유리수보다 개수가 작거나 같겠죠. 그다음 자연수가 양의 유리수보다 개수가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려면
1대1 함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숫자를 양의 유리수를 나열해 놓고 순서를 하면 1, 2, 2분의 1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양의 유리수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거 빼면 자연수 개수가 크거나 같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두 사실을 합치면 두 개 개수 같다는 걸 보인 겁니다. 실수는 보면 이제 그 0과 1 사이의 실수를 보고 그거를 이제 만약에 나열할 수 있다면 같다고 한다면 0a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대각 원소만 딱 뽑아서 이렇게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각각 대각 원소 다른 수를 잡습니다. 0.b1, b2, b3, b4를 잡으면 그래서 뭐 1이면 2로 잡고 1이 아니면 1 이렇게 잡으면 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일은 위 수의 어느 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각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의 개수는 실수의 개수보다 작습니다. 예. 그래서 A가 무한집합일 때 이 A가 2의 A보다 작다라는 걸 보인 게 칸토르고 그래서 자연수는 카운터블이고 그 다음에 실수는 언카운터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하고 평면의 개수는 예를 들어서 0.1, 2, 3, 4, 5, 6, 7, 8, 9, 0이면 홀수 개만 모으는 거랑 짝수 개를 이제 x, y 이렇게 나누면 두 개가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칸토르에 의하면 알레프 0, 알레프 1, 알레프 2, 알레프 3 이렇게 해서 무한히 많은 이걸 초한 기수라고 합니다. 그 무한을 넘어서는 기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초한 기수는 요거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레프 0하고 알레프 1 사이는 초한 기수가 없다라는 게 연속체 가설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게 또 다른 값이 없다. 그래서 알레프 2하고 3 사이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일반 연속체 가설입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서 말하겠지만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논의 영리 때문에 그리스 수학자들은 이제 무한 개념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나 작도 같은 이제 유한의 가정만으로 그걸 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적분학에서는 사실은 한없이 가까이 가면 무한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조차도 비유클리드 계약을 발견했는데 무한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코시 같은 사람은 이 무한을 피하기 위해서 입실론 델타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유한성을 이제 살리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무한을 다루는 집합론이 과연 완전할지. 그래서 칸토르에 의하면 초한기수와 그거의 그 부분집합을 다 모아놓은 2의 그 초한기수가 크죠. 그 값이 큰데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의 기수가 있으면 그게 제일 최고의 기수인가? 그보다 더 큰 수가 있는가? 여기 영리에 도달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집합론의 영리인데 되게 대표적으로 이제 러셀의 영리라고 유명한 인데 러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그다음에 문학상도 로벤 문학상도 탔습니다. 다방면에 재능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A라는 집합을 X인데 X가 자기 자신에 안 속하는 그런 원소들을 모아놓으면 이게 집합이라고 하면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 집합 A는 집합 A 원소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A가 A에 속한다면 A는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다 X에다가 A자를 넣으면 A는 A에 속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게 모순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풀어서 쓴 이제 이발사의 영리라고 하는데 어느 마을에 한 이발사가 한 원칙을 써붙였는데 그 원칙은 마을 사람 중 스스로 면도를 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를 해주겠다고 했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를 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발사를 고객이라고 하고 고객이 면도를 했으면 그 이발사는 원칙에 따라 면도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발사가 고객이라고 할 때 면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 이발사는 원칙에 따라 면도를 스스로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든지 영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러셀은 뒤에 이제 체르멜로 이런 사람과 합쳐서 공리적 집합론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턱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집합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해서 이제 공리 체계가 나옵니다. 공리는 이제 JF가 되게 유명하고 체르멜로 프랭케 영리고 이 중에서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무한 집합은 존재한다. 이게 무한 공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9번 보면 집합 X는 X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는 러셀의 영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8번에 선출공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빼면 JF 공리계라고 하고 이걸 합치면 JFC 공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출공리는 그러니까 액션 오브 초이스라고 하는데 모든 집합을 적당한 순서를 도입해서 정렬 집합이 될 수 있다. 즉 무한 집합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대표 선수를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뭐 선출공리, 정렬화 정리, 쪼은 정리 이런 것도 다 이제 동치인데 이게 이제 과연 증명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건 좀 이상하다 반대하든가 아니면 딴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리계가 무모순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새로운 영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뭐 칸토르의 영리라든지 아까 러셀의 영리라든지 이런 게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어체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무모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학자가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선출공리는 그 JF 집합 그 공리라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JF를 써서 선출공리가 참이신지 거짓인지를 논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정 못하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반 연속체 가설은 또 JFC와 독립입니다. 마찬가지로 JFC를 써서 일반 연속체 가설을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JF에 어떤 공리를 추가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집합론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초안 기술을 한 이제 칸토르는 그 아버지가 이제 덴마크인이고 유태계였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네 나라들이 다 서로 자기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박사학위는 그 이 가우스의 정수론을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스승은 이제 크로네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한 집합론을 썼고 당시에 이제 무한을 배격하던 당시의 철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1874년에는 아까 유리수가 그 가부번이고 카운터블이고 실수가 비가부번임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유클리드 공간이 카던이 같다는 걸 또 발표하려고 했는데 스승이 크로네커가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철학의 차이인데 크로네커는 직관주의, 그러니까 공리를 배격하고 직관적인 것에만 것으로 생각하자. 칸토르는 공리를 해서 무모선을 보이자 이런 이제 주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수 개념을 도입하고 집합론을 체계화하고 연속체 가설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받았겠죠. 그래서 뭐 정신병도 해서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저도 많이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고전 논리는 그래도 그 무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전 논리의 무모성을 보이기 위해서 힐버트하고 아크만이 이 5개의 그 항진 명제는 항상 참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 쓰는 정리들이라고 보면 이 5개만 가지고 이 모든 정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모성과 완전성을 증명했습니다. 이 말은 고전 논리가 그 맞다는 것이죠. 무모성은 모순이 없다는 거고 완전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정 불가능한 관계 없다. 증명을 하거나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의 고전 논리가 있고 기호 논리를 이제 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러셀 같은 사람은 수학을 논리로부터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주의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힐버트는 수학의 공리계의 무모순성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형식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논리는 힐버트나 괴데르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써도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P나 not P가 성립해야 된다. 즉 그걸 증명하거나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보였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서 이제 우카스 제비츠라는 사람은 참 거짓
결정불능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학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삼가 논리라고 하고요. 뭐 M가 논리, 무한가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에 대해서 이제 수학자들이 많이 도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게 됐는데, 뭐 아인슈타인도 뭐 어떤 공리에 도전했고요. 뭐 로바첵스키 보요이도 평행선 공리에 도전해서 새로운 기하학도 만들었고요. 뭐 우카스 제비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가 논리를 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념에 대한 도전은 새로운 창조적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논리조차 영원 불멸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수학은 아직도 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학자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의 수학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수학적 대상보다는 그의 관련성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념의 추상화, 표현의 추상화가 현대 수학의 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특징은 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무한 개념의 자연스러운 구사입니다. 무한이 상당히 불편하죠. 이렇게 해보면 불편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바일은 무한의 본질을 규명하는 과학이다. 수학을. 러셀은 이제 수학적 무한을 둘러싸고 있는 난제의 해결은 우리 시대가 자랑할 수 있는 최대의 사업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학의 모든 일을 무정이용으로부터 해서 공리체계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역설들이 나왔죠. 러셀의 영리라든지 칸토르의 역설이 나왔고 영리들이 나왔고, 그래서 직관주의자는 이렇게 해서 이 공리를 포기하고 직관적으로 이걸 해결하자. 그래서 뭐 불연속 함수는 없다. 불연속 다 연속이다 함수는. 그래서 직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고전 수학이 자체가 오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오류는 일어나지 않지만 수학의 아름다운 정리들은 포기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수는 1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그럼 1을 구성할 수 있는 정신적 과정을 되풀이하면 2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나가면 자연수를 귀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논리주의자는 직관을 배제하고 논리만으로 이제 수학을 구성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러셀의 수학 원리에서 보면, 근데 사실은 논리가 진짜 무엇인지, 공리가 완전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선출 공리는 논리적 명조가 될 수 없다는 게 밝혀졌고, 무한 공리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긴 하지만 뭐 형식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논리주의자들은 이 자연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집합을 1, 공집합을 집합으로 하고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 그다음에 공집합한 거를 2. 이렇게 해서 이제 그 n 플러스 1은 공집합에다가 n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두 개 다 한 거를 n 플러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형식적으로 해서 그 모순을 피하러 합니다. 수학자들은 사실은 뭔가 모순이 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가정을 많이 하더라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로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힐버트는 이렇게 수학의 여러 분야를 형식화한 뒤에 각 분야가 모순이 없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리주의와 형식주의가 차이가 있는데, 논리주의는 수학과 형식화를 통해서 수학이 논리에 속함을 보이려 했고, 형식주의는 무모순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공리계의 모든 진술이 참이나 거짓을 증명 가능한 게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비결정적인 명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버트와 게델은 이제 명제 논리와 일기수로 논리를 써서 고전 논리가, 예를 들어서 고전 논리에서는 무모선하고 완전성 증명했지만, 괴델은 이제 불안정성 정리라 해서 형식화가 수학의 무모순성을 보이는 수학적 기술이 될 수 없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괴델하고로서가 자연수의 공리가 무모순이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모순인데 그 중에는 참거짓을 결정할 수 없는 명제들이 있다는 거고, 또 그 다음 연구에서는 자연수의 공리가 무모순이면 그 모순성을 그 공리계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JF나 JFC 무모순성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괴델이 한 거는 힐버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게 할 수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고, 다른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괴델의 이론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암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현대 수학은 보면 수학을 통일하여 일관된 체계로 고치려는 경향을 많이 있는데, 이런 기획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원론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평행선 공리 때문에 다른 기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에 힐베트가 국제 수학자 대회에서 미해결 문제를 많이 내고 그래서 이제 한 말이 이게 수학이 많이 세분화되고 이런 것은 좀 두려운 일이 아닐까 좀 걱정도 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 수학이 단일한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읽기는커녕 점점 더 명확하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유클리드 원론도 이야기했지만 브루바키 학파들은 이거를 이제 JFC나 다른 공리계를 써서 그 위에 수학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리계의 무모순과 같은 문제는 초수학의 문제로 돌리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1930년 9년 이래 30건 간행을 하고 되게 유명한 수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바른 이론들은 뭐 대집합론적 기초론은 집합론 위에 건설되고 재조직된 수학만이 수학은 아니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 또 새로운 경험주의는 수학이 단순히 과학의 한 분야이고 그래서 따라서 수학은 직접 실세계와 관련이 되어야 된다. 수학은 응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과학에 대한 수학의 응용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수학의 확실성을 쓴 모리스 클라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쯤 말을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영생을 추구하는 무한과의 일체화입니다. 무한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고대 히랍 철학자부터 오늘까지 수학을 수단으로 무한을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종교를 통하여 무한과의 일체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을 정식하기 위해서 무한에 대한 수학과 종교의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무한의 논리가 해석되었고 모순과 이단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서양에서는 인간 자신의 세계 안에서 생각나는 허상의 존재일지를 모르는 신을 무한관념을 신에 대한 생각으로 반영해서 그 시대에 적절히 수학적 무한의 뜻으로 새롭게 생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양 원시 불교에서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고 또 결과를 떠나서 원인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무한의 개념을 불교의 연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대자인 신을 인정치 않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무한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떻게 무한대라는 개념만 쓰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동양에서는 무한대도 있고 그다음에 무한소, 무한계 이런 개념들이 다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의 의미를 한 번 더 보면 무한을 접근해 보면 첫 번째 공을 이제 연기로 해석할 경우는 유한의 계진을의 의미에서 무한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색은 유한의 계진으로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여 계속 윤회하는 존재로 해석되어서 무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효 열반, 그러니까 남김이 있는 열반에서 남김 없는 열반으로 나아간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 깨달음을 얻는 상태로서의 신을 무한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심은 마음과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자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하게 비어있는 공간, 경계선이 사라지고 무게, 색깔, 형태도 없이 다른 것과 구분할 수 없게 존재계와 합쳐져서 무한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의 무한소의 개념이 저는 이제 떠오릅니다. 어쨌든 무심 즉 자아가 결여된 상태로서의 이 상태가 바로 공이고 해탈이며 무한이며 깨달음을 얻은 상태로서의 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불교와 수학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